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못난 부모는 많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엄마였습니다. 돈과 남자 앞에서 자식 3명을 거래하듯 내던진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영. 그리고 그녀에게 버려진 세 남매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가을,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단층집 한 채에 5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준호, 9살 지민, 그리고 5살 수아였습니다. 세 남매의 엄마 선영은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빠 창수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8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계란 한 판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급식이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빠가 돌아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으니까요. 그 집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지민이는 수아의 머리를 묶어주며 언니 노릇을 했습니다. 아빠는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꼭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곤 했습니다. 선영도 그때까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었고, 밤이면 빨래를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간혹 고기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삼겹살 한 근이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용실에 들어와 머리를 자르면서 선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미인이 있었냐고 했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피부가 좋다고, 눈매가 예쁘다고,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청춘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던 선영에게 그 말들은 마약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름이 보이고 김이 그리고 거친 손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싸구려였지만 그래도 새 제품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새 옷을 사는 데 썼습니다. 아이들의 학용품을 사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자신의 치마를 샀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미용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3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선영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적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마다 밖에서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웃음을 참으며 1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12살 준호는 그런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또 그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도 자기 삶이 있다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좀 즐기면 안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라면만 끓여놓고 미용실로 나갔습니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아빠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소주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일에서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빠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가 떨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계란도 없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바닥났습니다. 준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갑을 던져주며 알아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지갑에는 5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 캐리어였습니다. 준호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엄마가 큰 캐리어를 끌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뛰쳐나갔습니다. 수아도 잠에서 깨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선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도 없고 표정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잠깐 쉬다 온다고 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미용실에 전화를 했고 선영이 그만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아빠는 무너졌습니다.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를 마셨고 점심이 되어도 소주를 마셨고 저녁이 되면 또 소주를 마셔댔습니다. 병이 쌓여갔습니다. 방 안에는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아침밥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12살의 나이에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지민이에게 빵을 사주었고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지갑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동네 슈퍼에 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배고파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모른 척해 주었습니다. 아마 사정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치의 원비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수아는 유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5살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뿐. 왜 갔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 정말 돌아올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준호는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벽을 보며 누워있을 뿐.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급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 뒤편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식비가 밀렸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재촉했지만 지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네 엄마가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 아빠는 술만 마신다고, 집이 거지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지민이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알았다면 달려갔을 텐데. 하지만 지민이는 오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도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이 안 됐습니다. 기름값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수아는 기침을 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준호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2,000원.
그 돈은 학교 앞에서 주운 돈이었습니다. 2006년 봄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서울에 있다는 소문, 강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에 산다고, 남자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봤다고, 미용실 사장님의 친구가 서울에 갔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와 함께 있었고,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곳에 있다면, 엄마가 정말 잘 살고 있다면, 왜 우리는 버려진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식료품을 갖다 주었습니다. 쌀, 라면, 김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안 받으면 동생들이 굶었으니까요. 준호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기로, 정말 서울에 있는지 확인하고, 엄마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돈을 모으기 위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급 1시간에 3,000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했습니다. 모은 돈은 42,000원. 서울 가는 버스표는 편도 9,800원. 왕복이면 2만원. 남은 돈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7월 15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강남역으로 갔지만 막막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그저 거리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사람들, 멋진 차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해진 운동화를 신고 3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유리로 된 로비,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팔에는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에르메스였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 한다고 들은 그 비싼 걸.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선영.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고,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선영은 멈춰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가 아니고 차갑게. 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냐고, 어떻게 여길 찾았냐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고 엄마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지금 바쁘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집에 같이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신다고. 지민이랑 수아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제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랑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아이들한테 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러냐고. 애가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그리고 선영에게 빨리 보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선영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갖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자기 인생 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을 보았습니다. 5만 원. 엄마가 자식에게 주는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엄마에게 자식은 버린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돈과 남자 앞에서 가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는 이웃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기다리지 않기로, 엄마 없이 살기로, 자기가 가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15,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쌀을 사고 김치를 사고 반찬을 샀습니다. 수아의 옷을 사고 지민이의 학용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서 여전히 왕따였습니다. 준호는 몰랐습니다. 지민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돌봤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2008년이었습니다. 아빠 창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발견했습니다.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암이라고, 말기라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아빠는 방에 누워서 죽어갔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고 지민이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너무 어려서 이웃집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안하다고.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준호는 울며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화장도 못했습니다. 시신은 무형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공동 묘지에 묻혔는데 준호는 아빠 산소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세 남매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고 아무도 아이들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16살, 지민이는 13살, 수아는 9살이었습니다. 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를 보육원에 보내기로. 준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동생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를 데려갔습니다. 지민이는 울지 않았고 그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오빠도 같이 있자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을 벌면 같이 살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게. 다음 날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돈을 차근차근 모으니 통장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이 속도로는 언제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09년 봄이었습니다. 준호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 채용 공고가 붙었습니다. 월급 150만 원. 숙식 제공. 하지만 성인만 가능했습니다. 준호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형한테 부탁해서 3만 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21살로 나이를 바꿨습니다. 사진을 찍어 붙였습니다. 어설펐지만 공장은 사람이 필요했는지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합격을 해서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비가 새지 않았고 난방이 됐으니까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야간 근무. 기계를 돌리고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를 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월급날 15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돈이면 1년 안에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값, 교통비, 생활비에 보육원에 있는 동생들 용돈도 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전세금으로는 부족해서 준호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잔업을 신청하고 주말 근무도 신청하고 한 달에 200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간이 흘러 준호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9이었지만 신분증상으로는 24살이었습니다. 공장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 용접, 절단, 조립 기술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반장이 눈여겨보며 더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200만 원, 220만 원,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야간 근무가 끝나면 낮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일용직, 도배, 장판, 타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 3일 일하면 12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20살인데 3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도 왔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준호는 인테리어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인테리어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독학으로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2013년 준호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인테리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 일을 받아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를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고 일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보를 붙이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조금씩 일이 들어오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공장보다 많았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고 2천만 원이 넘었고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 2,500만 원. 사무실도 없었고 그냥 전화번호 하나만 있었습니다. 직원도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계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자재값을 떼이고 인건비를 못 받았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순식간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절망했고 모아놓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한 달에 20%로 미친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금을 받고 자재는 확인하고 샀습니다. 실수하지 않았더니 조금씩 신용이 쌓였습니다. 일이 들어오고 재계약이 됐습니다. 소개가 이어져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준호는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회사 매출은 월 1,000만 원이 넘었고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순이익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준호는 7년 만에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20살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원받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준호는 보육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동생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원장님은 준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젊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른의 눈빛.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와 수아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민이는 말랐고 수아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살자고. 오빠가 아파트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터져버렸습니다. 수아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5년 가을. 세 남매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4평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 준호가 모은 돈으로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 각자 방이 있었고 부엌도 넓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을 계속 다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준호는 학비를 대고 생활비도 댔습니다. 수아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대학 가고 싶다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병원도 못 가고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처음엔 2명, 그 다음엔 5명.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그래도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일은 계속 늘었고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꼼꼼하고 정직하다는 평가.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마진을 적게 남기고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이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이 3억이 넘고 5억이 넘고 10억이 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27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도 사지 않고 비싼 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들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을 졸업해서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뻐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018년 봄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냐고.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준호는 알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선영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급하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빚쟁이들이 쫓아온다고. 준호는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한강 근처 모텔이라고. 주소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3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곳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늙어 있었습니다. 49살이었지만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눈가는 꺼져 있었고 몸은 말랐습니다. 선영은 준호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땐 미쳤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지저분했고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고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카드론 1,200만 원, 대부업체 대출 800만 원, 개인 채무 500만 원, 총 2,500만 원. 준호가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이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 5년 전에 떠났다고. 자기한테 돈만 쓰게 하고 떠났다고. 준호가 그동안 뭐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선영은 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잘렸다고. 다른 일을 찾았지만 안 됐다고. 돈을 빌렸고 갚으려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빚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선영이 정말 힘들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이 나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다고.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다고 했냐고. 그럼 10년 동안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
아빠가 죽을 때도 안 왔잖냐고. 동생들이 보육원에 있을 때도 몰랐잖냐고. 아니, 알았어도 관심 없었잖냐고 했습니다. 선영이 변명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용기가 안 났다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그냥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엄마는 그냥 신경 안 쓴 거라고. 우리는 이미 버린 존재였으니까, 돈과 남자가 더 중요했으니까 신경 안 쓴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아니라며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남편은 술만 마셨고, 집은 가난했고, 자기는 외로웠다고. 그 남자가 좋아 보였다고.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냐고, 새로운 삶이 어땠냐고, 행복했냐고. 선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영이 올려다 봤습니다. 준호가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엄마가 나한테 준 돈. 나는 그때 안 받았지만 오늘은 돌려준다고. 이제 우리 같이 5만 원씩 주고받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정말 갈 곳이 없고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제들한테는 연락 안 해봤냐고, 엄마 오빠들 있잖냐고. 선영이 다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본 척도 안 한다고. 준호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한 게 뭐냐고 자식도 버렸는데 누가 도와주겠냐고 말했습니다. 선영이 준호의 바지를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사업해서 돈이 좀 있지 않냐고. 2,500만 원만 갚아주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라고. 엄마가 우리를 버렸듯이 나도 이제 엄마를 버린다고. 공평하다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자기는 정말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으니 이해해달라고. 준호가 우리도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어갈 때 우리도 외로웠다고. 지민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도 외로웠다고. 수아가 배고파서 울 때도 외로웠다고. 근데 엄마는 그때 강남에서 명품 가방 들고 웃고 있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해주겠다고. 엄마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준호가 여기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이고 시설도 괜찮다고. 새끼밥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비용은 자기가 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선영이 서류를 보며 요양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거긴 늙은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젊다고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우리도 보육원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버려진 아이들이 가는 곳. 동생들은 아직 어렸다고 가족과 살고 싶었다고.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선택은 엄마 거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로비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그리고 한참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본 엄마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당연한 걸 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놨는데 오빠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랑 같이 기다린다고. 준호는 지금 간다고, 금방 도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에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 입소해서 조용히 지낸다고 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문제 없다고. 준호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비용만 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방에만 있고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2019년 봄, 요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 입원했다고, 폐렴이라고, 상태가 안 좋다고, 가족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지민이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엄마는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없었다고. 준호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요양원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비용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요양원 근처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고 문상객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몇 명만 왔습니다. 준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도 수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 청구서가 왔습니다. 250만 원. 준호는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화장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또 보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선영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49살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민이와 수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다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슬프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고,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걸까? 그래도 엄마인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요양원도 보냈고 비용도 냈고 장례도 치러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뭘 해줬을까? 준호가 엄마는 우리를 낳아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셋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술 한잔 할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잔을 3개 놓았습니다. 수아는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셋은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을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셨습니다. 한참 후 수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 거 맞지? 준호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으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외로웠을 거라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삶이지만 그래도 외로웠을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외로웠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엄마가 만든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버리고 산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고. 수아가 오빠는 엄마 용서했어? 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고. 다만 이해는 한다고.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가난하고 외롭고 지쳤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엄마는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결국 대가를 치렀다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대단한 건 엄마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요양원도 보내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건 우리가 엄마보다 나은 사람이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자랑스러워. 오빠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오빠 아니었으면 우린 다 망했을 거야. 참으려 했지만. 지민이도 울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그저 밤하늘을 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엄마를. 우리를 보며 미소 짓던 엄마,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평범한 엄마. 하지만 변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자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가족도.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가난일까? 외로움일까? 욕망일까? 아니면 그냥 약한 마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동생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힘들어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때 지민이가 오빠를 부르며 오빠 자자, 내일 또 일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잠이 아주 잘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니 지민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학교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오빠 다녀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잘 다녀오라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도 복지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만날 거였습니다. 지민이는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현장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차를 몰면서 엄마 일은 더 이상 그 일로 이제 앞으로만 가면 됐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프로젝트도 늘었고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아는 의대를 졸업했고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기뻤습니다. 특히 돈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는 환자들을 도울 때 뿌듯했습니다. 지민이는 복지관에서 팀장이 되어서 후배들을 키웠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도 복지 쪽에서 일해서 서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더 키웠습니다. 연 매출 2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은 30명이 넘어서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비싼 차, 명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남는 돈은 보육원에,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부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도움받았다고.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이제 자기가 돌려줄 차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지민이와 수아를 불렀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삼겹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컷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왔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왔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결혼 안 해? 34이잖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다고. 일이 재밌다고. 그리고 너희들 챙기는 것도 재밌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컸으니까 오빠도 이제 오빠 인생 살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다시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화도 안 나고 미움도 안 났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가난해도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끝난 일. 준호는 나는 행복한가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행복했습니다. 동생들이 잘 자라줬고, 회사도 잘 됐고 건강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들이 자기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책임지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엄마와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엄마도 다르게 살았다면 행복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밤바람만 불었습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일이 많았어요. 미팅이 있고 현장도 가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 동생들과 함께 웃는 꿈. 2023년 가을. 준호는 3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충청남도의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그 낡은 단층 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철거되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던 기억,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기억, 동생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시간.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가 무너진 후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해서,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처럼 일만 할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볼까? 결혼도 해볼까? 아이도 가져볼까?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동생들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절대 누구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할 거라는 것, 책임질 거라는 것. 그게 엄마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선영은 돈과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외롭게 죽었으며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영이 선택한 삶.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영은 그 책임을 졌습니다. 준호는 다른 선택을 했죠. 힘들어도 동생들을 지켰고 책임졌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하는 부모도 후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거래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돈과 바꾸는 부모는 다릅니다. 남자를 위해 버리는 부모는 다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선영은 부모가 되길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녀를 포기했죠. 공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당신이 선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함께하는 것이죠. 셋째, 돈과 욕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넷째,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요. 준호처럼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욕심 때문에 관계를 잃고 있지는 않으세요? 돌아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을 붙잡으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